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 같은 문제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큰 만큼 아마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흔적이 역사, 오늘은 청와대, 특히 청와대 터에 얽힌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청와대 이전 얘기가 이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좀 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을 했죠.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경호, 비용, 국회 승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공약을 이행하지는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까지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중단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이전으로 말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제일 이렇게 그렇죠. 깔끔한 이전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당선인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워낙 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옮길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뭐 기피 시설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불통의 상징으로 지목이 네. 됐는데요. 저변에 보면은 뭔가 숨은 이야기가 좀 깔려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풍수지리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청와대 입지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청와대 그 입지에 대해서. 회맹단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풍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부 풍수가들의 주장인데요. 풍수상 보면은 청와대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은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작아요. 뭐 예. 해발이 342m 정도 되니까. 그러나 독불장군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뭔가 보잘것없는 그냥 해발 342m짜리 산인데 네. 외롭게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고. 근데 딱 버티고 있는 품이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 청와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와대 주인들이 바로 그 북악산을 닮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북악산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청와대를 외면하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주사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양이 한번 보세요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산인 어머니 즉 북악산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니까 결코 명당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북악산이 북한산 줄기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어져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어지긴 이어졌나요? 예, 조금 이렇게 그 가죠. 근데 이제 이 북악산과 인왕산을 잇는 곳이 이제 자문고개가 있는데 북악산하고 인왕산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저승에서 부는 뭔가 풍수상으로는 그렇다는데요. 뭐 황천풍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뭐 예전에 1968년 1월 22일 날 뭐 이 김신조 일당이 그쪽으로 뭐 쳐들어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보면 뭔가 북악산 너머로 하나 삐쭉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것이 보현봉이라는 그 삼각산 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몰래 엿보면서 청와대 경복궁의 기운을 빼앗아가니 불길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설명만 들으면은 안 좋은 자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리인데 또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청와대터가 전궁인 경복궁의 내맥이 내려오는 길목에 있다라는 것서 이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 라인은 백두산의 전기를 서울에 불어넣는 뭔가 용의 목과 머리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일제가 용의 입에 해당하는 경복궁 근정전 바로 앞에 총독 집무실 즉 중앙청이었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목에 해당되는 청와대터에 총독 관저 즉 지금의 청와대죠. 그걸 지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결과 어땠을까?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입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들의 말로가 별로 안 좋았다. 예, 뭐 대표적으로 1926년에 경복궁 근정전 앞에 집무실을 지은 3, 5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1936년에 2.16 사건으로 해서 비참하게 피살이 되거든요. 그리고 1937년에 39년 사이에 지금의 청와대터에 관사를 지은 7대 총독이 있습니다. 미나미 지로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후에 전범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든요. 그리고 다른 총독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서 비슷한 말로를 겪습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별로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책임이 그러면 주인 탓이 아니라 풍수 탓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치를 잘못한 것도 그렇고 네. 말년에 불행해진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그럴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1990년에 청와대 경내 북악산 기슭의 암벽에서 명문 표석이 발견이 됐죠. 예. 천하제일복지라고 하는 그런 표석이었는데 이곳이 천하제일의 명당이다라는 걸 알리는 6글자였습니다. 이거 반전인데요. 예, 그렇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실은 고려 때부터 풍수상으로 보면 길지로 각광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남할 여초부터 뭔가 산천의 기운이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풍수지리 도참사상이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삼경의 안에 남경으로 이제 됐고 예. 1104년에 이게 북악산의 남쪽 땅을 궁궐로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고려 숙종부터 예종, 인종, 의종까지 그 어가가 남경을 오고 갔거든요. 그렇지만 개경에서 남경으로 천도한 얘기는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96년인데 그 술사라고 해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김위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이 해마다 개경과 서경 그리고 남경에서 4개월씩 머물면 36개국이 조회한다라고 하면서 개국한 지 160년 후에 목멱양 이것이 이제 남산 북쪽의 평지니까 여기죠. 서울이죠. 네. 도성을 건설하고 1년에 4개월 동안 머무르시면 태평선대를 이룬다라고 주장을 하죠. 임금이 네. 그러니까 왕조 시대니까 네. 임금이 옮겨가면 그건 모든 시대가 따라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이걸 4개월마다 한 번씩 도읍지를 옮겨가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해서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고종 뭐라 그랬냐면 이 남경에 궁궐을 짓고 거처하면 나라의 운세가 800년까지 연장된다라는 승려의 말을 이제 듣고서 남경의 임시 궁궐에다 이제 본인은 가진 않았지만 못 갔지만 네. 왕의 옷과 허리띠를 봉안하는 그렇게 대신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고려 말에 보면은 공민왕과 우왕 공양왕은 남경 천도를 계획했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도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민왕 때는 대신들의 극렬한 반대로 해서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우왕 공양왕 때는 실제로 옮겼거든요. 옮겼다가 5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고려시대 남경 궁궐터에 조선시대 경복궁이 들어선 거예요. 그 자리에. 고려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북악산의 남쪽 땅을 궁궐터로 정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조선조에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예토가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 즉 경복궁을 정한다라는 게 이제 태조실록 기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가 가장 유행했던 남할 여초부터 조선 개국초까지는 이 명문 바위의 글귀처럼 이 청와대터가 어떻게 보면 이 천하제일복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 풍수지리상 좋은 터를 예. 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글쎄 이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실록을 보면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태조실록을 보면 조선 개국과 함께 지금의 청와대터에 청와대터는 정궁인 경복궁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남쪽에 지었다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맹단이라는 걸 설치했거든요. 이 회맹단은 경복궁의 북문인 그 신무문 너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와대 본관 자리 그쯤에 어디 해당되거든요.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회맹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충성쇠약을 하는 의식. 영화에도 장면에 나왔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를 모아서 충성 맹세를 받는 의식인데 이게 재물의 피를 입술에 바르는 것을 사표의식이라고 하는데 예. 피의 맹세라 그래서 혈맹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1, 2차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태종이 여러 차례 공신 회명을 통해서 충성쇠약을 받는데 개국공신은 물론이거니와 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정사공신 또 좌명공신 이렇게 공신 이름도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5차례나 모여서 충성을 다짐하기도 하고 1417년에는 이 회맹단에서 거행된 그 회맹식에서 보면 공신들의 적장자 아들까지도 총출동해서 충성쇠약을 받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럼 서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금들도 회맹제는 치렀습니다. 특히나 태종처럼 정변을 일으킨 분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개의정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개의정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한 세조도 왕세자를 내세워가지고 세 차례나 충성 맹세를 받았고 반정으로 이제 정권을 잡은 중종 인조 역시도 공신들의 충성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될 선조는 호성공신, 산무공신, 청랑공신 등에서 총 109명인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였고 뭐 이 후손들도 모였다 그러는데 총 출동시켜서 회맹 의식을 치렀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친위 쿠데타 환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배우잖아요. 뭐 예. 경신, 기사, 갑술환국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 친위 쿠데타로 왕권을 휘두른 숙종도 역시 그 역대 공신은 물론이거든요. 후손까지도 총 489명을 참석시켜서 이 충성 맹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충성까지 탈탈 털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절대 역성혁명 일으키지 마라. 예. 반란게 하지 마라. 예. 이걸 아주 대못 받듯이 박는 그런 행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회맹식 충성서약 받는 곳이 청와대 지금 어느 자리예요? 청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관터쯤 돼요. 그 신문 밖에 북면이라 그러니까 그 사진 그러니까 옛날 그림의 정선의 그림도 보면은 나오고 그 옛날 지도도 보면은 좀 나옵니다. 거기 회맹터라고 해서 회맹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군주와 그 군주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뭐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여서 천하 제일 복지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지 않나라는 건데 그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전에 이제 뭐 풍수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했던 그 논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예. 거기 아주 제가 잊고 있었던 흥미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용산이 풍수상 엄청난 길지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풍수가의 어떤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를 정리하자면 청와대는 굉장한 길지인데 네. 근데 본관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이 왕조 시대 때는 확실한 충성 서약을 받는 데는 네. 좋은 자리였을지 몰라도 지금 일단 공화정이 된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 시대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사실은 뭐 시대에 따라 뭐 다르긴 하지만 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용산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예, 주산인 남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해발이 271m인데 그 용산이라고 해서 산이 있잖아요. 해발 79m라고 하는데요. 용산을 병풍처럼 둘러주고 남산에서 용산 안에 이렇게 야트막한 또 구름이 있대요. 우리는 잘 가보질 못해갖고 몰랐는데 예. 둔지산이라고 하는 두 구름이 있는데 거기까지 용맥이 훌륭하다. 그래서 남산에서 시작된 능선이 크게 자청령 500호를 형성하고 한강과 관악산이 어우러져서 뛰어난 풍관을 이룬다. 그리고 지세가 넓고 평탄하고 한강물이 풍부하다. 뭐 이런 거여서 뭐 이것은 북악산 유면하고 산에 계곡이 있어서 맥이 없고 자청령인 낙산은 허약하고 500호인 인왕산은 끊어졌고 물줄기가 원활하지 않고 이런 청와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2009년부터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국방 붙어 있는데 옆에 가면은 약간 산처럼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산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풍수만 따지면 그러면 청와대보다 용산이 낫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용산이 좀 심상치는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13세기 때부터 몽골의 침략군이 여기를 이제 병참 기지로 삼았던 곳이고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뭐 가토키오마사냐 뭐 고니시유키나가 같은 그런 장수들이 그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후퇴를 해가지고 주둔해서 네. 명나라와 강화 협상을 벌이기도 한 곳이다. 주둔했다는 거고 그리고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군이 또 주둔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청군 지휘소를 방문했다가 이 청군 지휘소가 용산의 캠프 코이노라고 합니다. 그 용산 그 기지의 제일 북쪽 남산자락에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방문했다가 청나라로 납치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때는 일본군이 이제 주둔을 하기도 했고 이 군대가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대원군을 앞세워서 내정 개혁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고 그 용산은 또 특히나 이후에는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을 또 토벌하기 위한 중간 기지로 활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외세가 다 점령했던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무단 통치를 위해서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용산 땅을 수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한일 의정서가 1905년에 이제 있었는데 의정서를 내세워서 부지 300만 평을 헐값 평당 2전을 주고 했다 그래요. 강제 수용을 하고 그중에 117만 평을 군용지로 사용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가 조선 주둔 사령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하고 예. 특히나 1910년에 건립된 그 용산 대통령 관저가 이게 총독 관저죠. 예. 총독 관저 초호화판으로 해서 용산 아방궁이다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졌길래 아방궁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사진 보면은 뭐 굉장히 중앙청 같이 이렇게 뭐 되게 의리의리하게 저 현대식으로 졌거든요. 예. 이걸 지은 사람이 제2대 조선 총독을 지는 하세가와 요시미치인데 예. 러일 전쟁 직후에 군사비가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산에다가 유럽풍의 초호화 관저를 지었다라는 건데요. 50만 전을 들였다고 하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6원 안팎이었대요. 그러면 쌀 10만 가마니였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면 뭐 몇천억, 2천억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전기료만 뭐 월 400원인데 쌀 80가마니 그러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인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만들어도 제대로 쓰이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총독 관저가 이제 설립이 되니까 글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 용산 관저는 정말 귀빈들의 초호화 연회장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뭐 친일파들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초호화 연회장으로 활용되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건물이 남아 있어요? 한국 전쟁 발발 며칠 전이나 혹은 뭐 전쟁 중에 불타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미군 병원이 들어섰었다라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용산이라는 거는 뭐 일본의 대륙 침략 기지가 됐고 그 기지가 해방 후에 미군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고 그래서 그 용산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침략한 외국 군대의 주둔지였고 그것이 미군 기지로 이어지는 뭐 그런 거죠.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정말 길지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900여 년 전인데요. 1101년에 남경의 궁궐 조성을 위해서 남경 지역을 이렇게 탐방한 그 최사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고려 숙종 때인데요. 이 신등이 남경의 노원역, 지금의 노원이죠. 예. 그다음에 해천은 도봉산 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 등의 산수를 살펴봤는데 도읍을 세우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오로지 삼각산의 면학 남쪽 그러니까 북악산 남쪽이 산 모양과 물의 형세가 부합됩니다. 그곳에 도읍을 건설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려시대 때는 용산을 길지로 보지 않았다. 최소한 풍수사상의 극성을 이뤘던 고려시대에는 용산이 길지가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예. 이 풍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지만 풍수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풍수가들조차도 풍수가 진정 중요시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 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집안한테는 경사가 찾아오고 그렇지 못한 집에는 재앙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선불지가 필요여앙이라고 한 거죠. 겨우 사람의 문제다. 예,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주인이 덕을 쌓으면 경사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땅은 이 무대인데 무대가 아무리 좋아도 배우가 엉망이면 좋은 연극이 나오겠냐라는 거고 생각해보면 똑같은 궁궐에 태어났을 어떤 분은 성군이 되고 어떤 분은 폭군이 되고 단적인 예로 경복궁에 머물렀던 네. 세종대왕은 정말 성군의 정치를 펼쳤잖아요. 우리 그럼 풍수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이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자리를 굳이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를 따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독한 불통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쪽으로 기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청와대 현관을 서양에서 남해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풍수를 문제 삼든 소통을 문제 삼든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결론 내리긴 참 애매하긴 한데 그건 땅의 문제는 아니다. 명당은 네. 찾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다. 명당은 알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다라는 풍수학자인 최창도 전 서울대 교수의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 헌재계약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일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